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환 관련 여신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1과목과 2과목에 그 어려운 관문을 다 뚫고 여기까지 오셨죠. 물론 뭐 지금 처음부터 이걸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1하고 2과목을 들으면서 지치고 굉장히 피로가 쌓이셨을 겁니다. 1과목은 무역 쪽이라 무역 쪽을 잘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리고 또 2과목은 영어니까 또 어렵고 이제 3과목은 일단 문제수가 적잖아요. 20개고 100점이 20점이다 보니까 약간은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생각보다 전략 과목입니다. 1과목과 2과목은 사실 거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뭐 UCP 600이라고 하는 그 큰 국제무역 규칙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무역의 형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나름 좀 어렵다. 그것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3과목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좀 정이 좀 잘 안 가고 그러시죠. 하지만 이 3과목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어떤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3과목은 20문제로 되어 있지만 나오는 데가 웬만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우리 20문제 중에서 조금 욕심을 내서 18개에서 19개를 맞추는 걸 좀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문제는 많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 뭐, 문제도 영어고, 또 답도 영어니까. 3과목은 영어가 안 나오느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잘 안 나오는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3장에 나오는 외화 지급보증 파트가 있죠. 거기에 영어가 있어요. 해석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비중이 낮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제가 나오는 분야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공부하는 시간 대비 효과가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쭉 들어가기 전에 그 컨텐츠에 있는 목차를 한번 봅시다. 목차. 무역금융이 나오게 되죠. 무역금융의 정의랑 어떤 뭐 시기, 금액 이런 게 중요하고요. 포괄금융과 또 형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내국신용장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자, 무역금융의 기타사항 잘 안 나온다. 자, 무역어음제도 잘 안 나온다. 자, 외화대출 한 문제 반에서 2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나오는 건 정해져 있다. 딱 찍어드립니다. 자, 3편 외화지급보증 너무나 중요하고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다. 여러분 항상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3과목부터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4편에도 보면 외환회계가 있는데 이것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무역금융 쪽에서 이 외화지급보증에서 10개에서 한 11개, 12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2-3개씩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봅시다. 5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페이지로 가시면 자, 무역금융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대출해주는 거죠, 대출. 여러분 대출하려면 은행 가면 대출해주나요? 안 해주죠? 제가 은행 가가지고 100억 해주세요. 100억 해주나요? 당장 나가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 대출을 해주는 거야, 대출. 근데 뭘 보고 대출해주냐? 잘생겨서 대출해주냐? 그런 게 아니고 수출하는 계약서만 있으면 대출해줍니다. 계약서. 그러니까 계약서만 가지고 대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금융이라고 뭐 라임 자산운용에서 이렇게 막 이걸로 이제 사기치고 막 이런 게 발각이 됐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무역금융 수출 계약서만 있으면 이게 담보 역할을 해요. 담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출해주는 건데 정책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금융이에요. 왜 정책금융을 해주죠? 수출 장려죠. 수출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 심지어는 계약서가 없어도 작년도 실적이 있으면 대출이 나갑니다. 왜 작년 실적으로 대출이 나갈 수 있느냐? 수출하는 업체들은 미리 사전에 물건을 좀 만들어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가지고도 대출해 줍니다. 너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실적을 굉장히 무역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 물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혜택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지 않는 기업들은 이걸 갖다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면 본인이 다 만드는 게 아니죠. 하청을 줄 거 아닙니까? 하청. 그럼 얘가 또 하청을 주고, 얘가 또 하청을 주고, 얘가 또 하청을 주겠죠? 이 하청업체에도 모든 혜택을 다 갖춰줍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죠. 그럼 다 해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서라는 게 뭐냐라는 게 중요하고, 그럼 100억 수출 계약을 맺으면 100억 다 해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융자 비율이 있을 테고, 또 관리를 잘해야겠죠. 왜냐하면 담보가 없이 나간 거기 때문에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정책적으로 무역금융을 했는데 이걸 이제 대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한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100%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한 사항이 있는 것들은 어디서 대출이 되냐? 2편에 나오는 외환대출에서 나옵니다. 외환대출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가 시험에 잘 나오겠어요? 여기 제한된 게 여기서 되는 것들이 구분하는 게 많이 나오겠죠. 여기 요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역금융을 할 때 계약서를 하는데 하청업체들은 계약서가 없을 수 있잖아요.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국에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혜택을 똑같이 주기 위해서 자, 내국 신용장이라는 제도가 있고, 자, 구매 확인서가 있다. 여기 1장 내용이고요. 외환대출 2장 내용입니다. 그다음 해외에서 뭔가 하려면 해외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대출해주나요? 안 해주죠. 우리나라도 안 해주는데 미국 가가지고 BOA에 들어갑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가서 100억 해주세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뭐라고 하죠? 겟아웃이라고 하죠. 당장 나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담보 있다. 어디 있냐? 강남에 땅이 있거든. 강남 땅 난 잘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는 은행이 보증을 서줘요. 그 보증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그게 3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뜬금없이 외환 회계가 나와요? 꼭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외국환 회계, 그러니까 외환 회계 쪽은 조금 별다른 과목이니까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책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는데 의의를 한번 볼게요. 5페이지에 무역금융이란 수출업체 등에 대해서 용역 제공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수출 물품 생산, 원자재 이런 거 하나들은 뭐죠? 단기 원화 자금 대출입니다. 거기다 별표. 단기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수출해가지고 단기로 상환을 시켜야죠. 수출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받는 걸 그 어음을 받았는데 30년짜리 어음을 끊어주고 망하겠죠. 그 회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로 하는 겁니다. 단기로. 자, 그렇다. 자, 그래서 그렇고 외화가 아니고 원화예요. 원화. 그걸 좀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셔서 7페이지로 갑니다. 7페이지로 가시려면 선적전에 지원하는 겁니다. 선적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왜 그럴까요? 물건을 만들기 전에 대출해준다 그 얘기예요. 선적 후는 물건 만든 다음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선적전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그 신용장에서 보면 자, 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은행에서 무조건적인 확약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보증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신용장 자체가 뭐가 되냐? 은행의 보증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대출해주고 누구든지 담보 역할을 받아주는 거죠. 담보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계약서만 가지고 이 대출을 해주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선적전 지원. 자, 그래서 무역금융은 선적전 지원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걸 정책금융이라고 하죠. 그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선적 후에는 수출 환어음 담보 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하고 나니까 환어음이 나오죠. 수출 환어음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담보를 잡고서 대출해 주는 건데 이거는 자금의 일종의 회수죠. 회수. 대출이라기보다는 자금을 회수하는 기법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금융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일반 은행들이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어음이 있고 인수 및 할인, 그러니까 선적 전에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크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져야 어음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선적 전 지원은 요게 이제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계약서만 가지고도 대출이 되니까. 자, 그다음에 수출한 어음 매입. 어음 매입이니까 이건 이제 그냥 다 수출해주고 나서 그 어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깡을 하는 거죠. 깡.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이 나오는데, 일단은 자금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준다라는 거죠. 용도별로 쪼개서 주는 경우도 있고, 자, 포괄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수출 단계별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용도별은 원자재가 있고, 완제품 구매자금, 그리고 생산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용도별이고, 한번 $10,000 수출하는데 무슨 이걸 구분합니까? 귀찮겠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지원해주는 포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불, 요 규정이 2억 불입니다. 2억 불. 2억 불 언더는 야, 한 번에 받아 얼굴 쪼개고 그래. 2억 불 넘어? 야, 이건 좀 구분해자. 구분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국내 기업들에게 땡겨오는 내부 신용장 제도가 있고, 그건 뒤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면 사후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적 전에 나갔으니까 선적하고 돈 받으면 빨리 갚아야죠.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하게 되는데, 취급한 은행에서 바로 상환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출을 했어요. 수출해서 수출 대금을 받는 걸 어떤 은행에서 해야죠? 빌려준 은행에서 해줘야겠죠. 당연히 이 무역금융을 정부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자, 수출진흥을 지원금융이므로 지정된 용도 외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융자 취급 은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한 업무 취급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일반 은행이겠죠. 거기서만 할 수 있다. 그래야 수출이 나갈 거 아니에요. 수출 대금을 나갈 때 웬만한 은행들은 다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출 대금이 밖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제한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금융이기 때문에 지원한다 라는 거. 뭐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자세한 건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무역금융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2억 불 언더는 그냥 한 번에 나가자. 자, 용도별로 나가면 이제 2억 불 넘어가면 야, 이건 좀 많잖아. 2,000억 넘잖아. 2,400억이니까 봐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2020년도 내용은 2019년도와 똑같다. 규제가 안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던 거 보셨던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아마 앞에 있는 표지는 좀 바뀌겠죠. 색깔이 매번 이렇게 좀 진해집니다. 약간 옅었다가 어떤 때는 회색 톤, 초록색 톤, 보라색 톤 이렇게 바뀌는데 내용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용이 바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수출입 실무 파트는 많이 바뀌었죠. 인코텀즈 2010이 나오면서 2000에서 2010이 나오면서 그때는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역금융의 종류 거기 보시면 써있죠. 그래서 용도별 금융이 있고, 용도별은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려면 원자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완제품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내국이나 외국에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사서 내가 다시 팔아도 되고, 거기다 뭔가 더 씌워서 팔아도 되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뭐가 필요해요? 뭐 공장을 돌리거나 하려면 임대료도 필요하고, 뭐 커피도 마셔야 되죠. 복사도 해야 되죠. 뭐 그런 돈들이겠죠. 생산 자금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원자재는 국내에서 사도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도 됩니다. 하지만 이 완제품은 반드시 우리나라만 됩니다. 우리나라만. 생산 자금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손에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9페이지에 표를 보면 원자재 자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 국내 다 되죠? 완제품 뭐예요? 국내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별표를 하나씩 쳐놓읍시다. 자, 포괄금융은 일단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2억 불 동그라미. 2억 불 달러 미만이면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받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하긴 한데 이 정도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넘어가서 뭐 무역금융의 절차가 나오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모르다기보다는 뭐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융자 대상 연역 이런 거 전혀 나오지 않고요. 자, 거기 그래서 15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융자 대상을 한번 볼게요. 그럼 융자는 어떻게 주느냐 이런 거죠. 융자는 그럼 대출을 어떻게 주냐 이거죠. 무역금융이라는 건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대출해 주는 건데 무역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수입에 대해서는 절대 무역금융을 해주지 않습니다. 수출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계약서죠. 그리고 작년 실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융자 대상에 보면 거기 14페이지는 무시하셔도 되고 15페이지에 보면 신용장 기준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뭐냐? 신용장 기준이니까 계약서 기준인 거예요. 계약서. 그러니까 신용장도 계약서죠, 일종의. 자, 그 다음에 납원이 뭐죠? 납원이 DP하고 DA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추심 방식도 수출 계약이죠. 내국 신용장도 계약서겠죠. 그 다음에 랍원은 원화 표시 물품 공급 계약서인데 그냥 아무나 누구하고 상대방하고 썼다고 해서 될까요? 그런 건 안 되고 그 외국 정부, 그 다음에 뭐 선박 건조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거고 밑에 보면 또 발급 구매 주문서가 있죠. 퍼체스 오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구매 주문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뭐로 보냐? 계약서로 본다. 이거. 그러니까 정리하면 계약서에 대한 수혜를 주는 거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16페이지 볼게요. 16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실적 기준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죠, 여기. 작년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실적이 100억 불이에요. 그럼 100억 불만큼 나가느냐? 그렇진 않고 여기 융자 비율을 곱해서 나가게 되는데 뭐 30%, 50%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럼 융자 비율은 누가 정하냐? 그냥 은행이 정하는 거예요. 은행의 방침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암기할 게 없죠. 그죠? 은행마다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도 실적에 융자 비율을 곱해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런데 원화 대출이니까 뭘 곱해야 돼요? 환율을 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의 융자 비율의 환율. 그러면 계약서 뭘까요? 계약서 금액의 융자 비율의 환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자, 16페이지 봅시다. 실적 금융 수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상기 수출 신용장, DPDA, 뭐 외화 표시 물품 공급 계약서 뭐 이렇게 돼서 내국 신용장 구매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다 수출 계약을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공급 실적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자, 관세법에 따라서 보세 판매자, 이건 이제 배우셨죠? 보세 판매 창구도 거래. 그러니까 BWT 거래 같은 경우에는 보세 창구에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수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별표를 쳐놓고 우리 전 시간에 그런 거 배웠잖아요. 전 시간에보다는 1과목에 중개무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도신용장 이런 데서 다 배우시잖아요. 중개무역? 그럼 중개무역은 내가 뭘 하는 거죠? 수출하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거 땡겨다가 얘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금융을 하지 않습니다. 해주지 않아요. 제외됩니다. 제외. 거기다 별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중융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받았어. 또 받으면 되겠어요? 그건 좀 아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중융자입니다. 그래서 17페이지에 보면은 중개무역 방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개무역 방식은 우리나라 거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 걸 그대로 파는 거잖아요. 해외에 있는 걸 그냥 갖다가 내가 마진을 중간에 먹고서 좀 먹고 상대방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외한다 이거죠. 나머지는 다 뭐라고 써있죠? 무역업 인수취급분, 뭐 수출 자금 수혜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어음을 이미 할인받아서 돈을 받았어. 근데 또 달라고 그래? 이건 아니지. 이런 거죠. 그래서 기억할 거는 나머지는 이중융자고 뭐 안 된다? No,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제한이 있다 그러면 제한은 다 어디서 해요? 여기서. 외환 대출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안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해놓고 별표를 한 10개 정도 쳐놓도록 합시다. 자, 그럼 수출 실적이라는 게 뭐냐? 수출 실적은 한마디로 수출한 거죠. 수출한 거.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수출 실적은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고 직수출 실적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항상 수출은 뭘로 따지죠? 수출 금액은 FOB, 수입 금액은 항상 CIF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면 왜 그런지는 당연하겠죠. 왜냐면 수출하는 거는 수출 단가만 이렇게 딱 있어야 되지. 거기에 운송비, 또 보험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FOB는 누가 내요? 운송비도 저쪽 수입 쪽에서 내고 보험료도 저짝. 그러니까 수입 쪽에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딱 수출 물품만 남게 되고 CIF는 반대죠. 수입 금액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운송비나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보험료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누가 내줘요? 당연히 그 CIF 누가 내주죠? 다 배우셨잖아요. 인코텀즈에서 수입 수출상이 내주죠. 그러니까는 내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수출 금액 FOB 수입 금액 CIF다. 그럼 만약에 FOB 금액에 자 수출 금액을 CIF로 했어요. CIF 금액으로 왔다. 그럼 여기서 뭘 빼야 되죠? 보험료, 운송비를 뺀 금액이 이게 FOB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무조건 그냥 외우시면 되죠? 수출금액 FOB, 수입금액 CIF 무조건 암기하시면 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수출금액을 치사하게 더럽고 치사하게 CIF로 주고 보험료, 운송비를 이렇게 딱 써놔요. 그거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우린 또 FOB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험료, 운송비가 나오면 뭔가 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빼버리는 그런 오류를 보면 안 된다. 절대 범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실적은 거기 보면 FOB다. 자, 총 수출 실적 나오죠? 뭐 유상거래 수출 실적, 무슨 뭐 여러 가지 모든 수출 실적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 수출 실적이에요. 그래서 수출 실적이라는 게 뭐냐? 신용장, 그 다음에 추신거래, 물품 공급 계약서, 뭐 다 수출 실적이 되겠죠. 자,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8페이지에 가보면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 실적에서는 상기다. 그러니까 위에 거죠.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인정한 분만을 집계한 수출 실적을 말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체적으로 하겠죠. 이걸 뭐 엉성하게 하거나 하면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게 막아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적 인정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보기 전에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22페이지로 가볼게요. 22페이지의 표로 싹 다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러면 수출이 인정되는 금액이 뭐냐? 입금된 거, 입금된 거. 한마디로 그냥 통장에 꽂힌 금액이죠.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정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 구매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구매 확인서에는 뭐라고 돼 있죠? 세금 계산서 금액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거기 또 중요한 건 인정 시점이에요. 이건 인정 금액이고 인정 시점은 언제일까요? 꽂힌 날이죠. 뭐. 통장에 찍힌 날. 진짜 들어온 날이에요. 그래서 매입시, 입금시, 입금시. 매입할 때 돈 들어오잖아요. 입금할 때 돈 들어오죠. 자, 그런데 구매하기선 달라요. 구매하기선 세금 계산서 발행일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일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OB 금액이다. 특히 수출에는 FOB지만 거기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는 국내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FOB라고 하나 여러분들. 누가 친구하고 거래하는데 너 뭘로 살 거야? 나 FOB로 할게. CIF로 할게.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나라 하는데 야, 거기까지 운반비를 네가 낼래? 그럼 내가 FOB로 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금액인 거고 수출 계약만 FOB 금액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거기 부분이 중요하다. 다시 18페이지 와보면 뭐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국외 수출 실적 오른쪽에 가면은 수출 신용장 그 다음에 외화 표시 물품 공급 계약서 사전 송금도 마찬가지죠. 미리 돈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대금 교환도 뭐 COD, CAD 방식 다 아시죠? CAD는 출발지에서 검사하는 거고 COD는 도착지에서 검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팩토링, 보세 판매장, 위탁 가공 무역 다 수출 실적을 인정하고요. 국내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다 똑같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수출 실적 인정의 제한인데 자, 밑에 보면 무슨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받았던 거예요. 이중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중요한 건 아니고 인정 시점이 중요하냐? 중요한데 뭐예요? 다 입금된 때죠. 그러니까 뭐 보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수출 신용장, 내국 신용장은 보통 뭐예요? 바로 내가 신용장을 받고 물건 보내면 뭐 바로 어떡하죠? 바로 매입 받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받을 때
그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다 그 신용장 같은 경우는 100%다 매입이나 추심이 다 되죠. 매입이 다 되죠. 굳이 뭐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신용장 자체가 보증서니까. 자, 구매 확인서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전 송금 확인서 쭉 있는데 조심할 건 뭐다? 거기 21페이지에 납원 구매 확인서만 별표 쳐놓고 조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입금시죠.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암기할 게 그리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 22페이지로 가면 승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관도 가능합니다.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3페이지로 가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융자금의 종류가 있는데 원자재, 완제품, 생산자금으로 나누는 이렇게 용도별로 받는 게 있고 한 방에 받는 게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생산자금부터 봅시다.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제조, 가공, 개발하거나 뭐 그런 기타 비용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제조업체들만 예전에 됐는데 제조업체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는 뭐 제조업체만 되나요? 요즘엔 제조업체보다 오히려 더 IT라든가 또 뭐 이런 쪽이 더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실적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중고품, 농수산물 뭐 이런 것들도 취급할 수 있다. 자, 24페이지 원자재는 어떻게 되죠? 원자재? 해외에서 산 것도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산 것도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수출용 수입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일람 출금 별표. 자, 해외로부터 바꿀 때는 뉴전스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유산스라고 하죠? 이게 뭐죠? 기한불로는 안 되고요. 일람불로만 됩니다. S사이트 방식으로 수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를 사게 되는데 수입하니까 무슨 금액이에요? CIF 금액이겠죠. 자, 조심할 건 해외로부터 살 때는 반드시 일람불로 사야 돼요. 그러면 유전수로 사면 어떻게 됩니까? 유전수로 사면 기한불로 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외환대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외환대출로 넘어가는 거 두 개 봤어요. 첫 번째 중개무역, 두 번째 여기 있죠. 그렇게 두 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다만 선수출 후수입하여 발행된 수입신용장은 원자재 대금의 융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출한 것만큼을 수입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죠. 뭐 구상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제외가 됩니다. 왜냐?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내가 수출한 대금만큼 사는 거니까 비용을 이미 지불한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또 거기에 대해서 대출이 나가면 안 되겠죠. 자, 완제품 구매 자금이 나오는데요. 자, 완제품 구매 자금은 거기 써있는데 국내에서 생산된 별표 25페이지에 자, 완제품 뭐라고 그랬죠? 자, 국내에서만 됩니다. 그럼 해외에서 사는 완제품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무역금융으로 안 돼요. 어떻게 되죠? 외환대출로 가야 되죠. 외환대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 사는 거니까 내국 신용장 또는 뭐예요? 구매확인서에서 사는 것만 됩니다. 그래서 융자 대상 금액 기준은 내국 신용장의 외화 금액으로 하는데 내국 신용장의 원화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은 원칙이 국내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가 원칙인데요. 원화, 외화 다 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 자, 포괄금융이 나옵니다. 자, 포괄금융은 2억 불 언더는 무조건 포괄금융으로 받게 되는데 다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자, 밑에 보면 그 포괄금융은 첫 번째 줄이 중요하죠. 일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고요. 어떤 기업이 지금 신생기업이에요. 근데 바로 받아야 돼. 그럼 전년도 실적이 없잖아요. 그게 상관없습니다. 과거 1년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으로부터 언제든지 따져도 2억 불 언더면 된다. 그 신생기업도 사실은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5페이지 마지막 달라. 포괄금융에 대출받은 기업은 생산자금이나 원자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다. 그쵸? 아니, 이거 받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받으면 안 되겠죠? 자, 신설법인도 취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거기다 별표 쳐놓고, 뒤에 또 나오긴 하는데, 뭐, 여기 보면 이제 완제품 구매 자금만 사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는, 뒤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융자 수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